예, 안녕하십니까. 미중 대립 한국 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한 크로아시아 포럼 세 번째 포럼 진행을 맡게 된 이태규 논설위원입니다. 앞에서 폼페이오 장관, 수평 원장님의 미국, 중국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을 모시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저는 말을 좀 줄이고 장관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 장관님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거치셨고요. 이후에도 외교안보 문제에 천착하고 계십니다. 특히 외교안보 현안을 특유의 비유로 명쾌하게 짚어내 계시고 정파적 이념을 넘어선 정책 제안을 하셔서 우리 외교의 큰 자산으로 우리 특히 기자들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미중 관계는 수많은 포럼에서 앞서서 다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미중 관계가 그만큼 우리 이 현실의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정답을 찾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만도 아세안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 중일 연쇄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에 앞서서 미국의 중간 선거,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런 국제적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먼저 본격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장관님으로부터 이런 최근의 국제적 흐름, 이런 이벤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국제적 이벤트는 하도 많아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몇 가지 한미 중일 만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미중 충돌 국면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가드레일을 벗어나서 위험한 경지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이제 했는데 정치나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일단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기반을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어떤 위험한 경로를 또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대외 관계를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이 좀 정리가 되는 모양으로 해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저는 그런 묘사를 좀 했거든요. 이게 국제 사회가 이게 코끼리들이 이 들판에서 마구 싸우니까 초원이 황폐화되면은 거기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죠? 코끼리들은 나중에 가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을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걸 보면은 조금은 좀 앞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번 발리 정상회담이 미국에서는 분쟁이 되지 않는 경쟁, 시진핑 주석은 5회 5판의 관리를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미중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네네. 굉장히 이제 코끼리들이 싸우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가서 다른 데까지 갈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싸우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주평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서로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보고자 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도 양쪽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서로 이제 계속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다가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미중 관계가 이렇게 세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데 미중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용어에 대한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럼의 주제는 미중의 대립,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전략적 경쟁, 패권적 경쟁, 그리고 신냉전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가드레일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중 경쟁, 어떤 미중의 이 관계는 어떤 용어로 담아낼 수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신냉전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냉전 그러면 과거 미소 시대 냉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하고는 이제 크게 다른 게 미소 냉전이라는 거는 블록이 형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동구권과 서구권 블록이 돼 있었고 그다음 그 블록 간에 서로 경제 교류가 거의 차단 상태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블록이 형성이 돼 있지 않고 누구 편인지 애매한 나라들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가 서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냉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은 조금 전에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이 자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위치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제외한 거는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는 것 말고는 예. 동맹 규합, 그다음에 이 체제 문제,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봉쇄 예. 이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례가 없었던 이름을 붙인다면은 신냉전은 아니고요, 예. 신형 전쟁이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충돌되지 않는 신형 전쟁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신현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그 흔히 언론에서 쓰는 그 전략적 경쟁보다는 좀 벗어나 있고 그다음 패권 경쟁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단계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까? 패권 경쟁 정도가 되면은 예. 이제 패권 경쟁은 예. 사실 전쟁보다는 조금 낮은 거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상태는 거의 그 무력을 쓰지 않는 전쟁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의 열전 우리가 냉전 콜드워하고 핫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는데 냉전도 열전도 아니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 10월 7일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대중 경제 첨단 기술 봉쇄 문서를 보면은 이게 139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인데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을 기술적으로 예. 지금 이제 첨단 기술이 있어야 경제가 되고 예. 경제가 돼야 군사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한 모든 구석을 다 차단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상무성에다가 통상과 안보라는 그 국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도를 보면은 이건 이제 전쟁 상태라고 봐야죠. 총을 쏘지 않는 예. 바로 직접 서로 총을 쏘지 않는 전쟁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력만 동원하지 않았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겠군요. 예. 이런 장관님 말씀 앞서서 그 폼페이오 장관도 보면 미국 내에서 중국 위협론이 초당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립점이 점점 넓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부분이 있고요. 주평 원장께서는 물론 자기들은 대립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원하면 마다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맥락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주평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 같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예, 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이 러시아의 러시아의 사실상 옛날에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는 자기 부분을 다 서구에 편입시키려고 함으로 해서 생긴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중국의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은 무력을 쓰는 것도 불사하겠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이거 대만을 무력으로 삼키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예. 예. 대만 문제는 조금 이따 한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 미중 대립, 미중 충돌이라는 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중이 왜 싸우는 겁니까?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윈윈할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런 근거 같은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명분상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핵심적인 거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허용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예. 다른 방법은 안 되겠고 그냥 첨단 기술이 중국이 획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자연적으로 경제도 미국하고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경제가 격차가 생기면은 군사력도 동시에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정책은 전 세계의 위상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 항상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두어야 되겠다라는 전략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이 동원되는 겁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지금 이 아까 주 교수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네. 그걸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 이번에 시진핑이 3기로 간 그 배경까지도 되겠는데 예. 중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이나 우리와 달라서 굉장히 보폭이 깁니다. 예. 5년, 10년이 아니는가 볼 때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은 이렇게 가면은 중국이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중국 나름대로의 계산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긴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게 중국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중 대립 국면이 하여튼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미중 대립이 그 한반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미일 대 중러의 대립 국면으로 형성돼 있고 많은 또 전문가들은 이것이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그 지정학과 같이 연결돼서 이제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중 대립 국면에서 한국이 그 미일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게 현실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륙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터놓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선이라고 할까요? 고민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토론할 때도 보면 뭐 한국의 정책이 중국보다는 미국에 좀 된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정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동맹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맹이고 조약에 의해서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 경도된다 하는 것은 이미 경도된 상황의 기본 바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위에서도 우리가 어떤 운순위 폭을 넓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말씀이죠. 한국이 이게 해양 국가이면서도 또 동시에 대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이제 둬야 되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국제 정치에서 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 인태 전략이라는 말 하기 전에 우리한테 많이 나온 말이 뭡니까? 아태 협력입니다. 아태 협력, 그죠?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한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 자체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창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여서 이제 되고 해양 국가의 시각에서 이제 본 거고 한국은 과거 에이펙 우리 이제 아태 협력이라고 그러면 에이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에이펙을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개념과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말은 별로 나오질 않고 그냥 인태 전략에만 이렇게 묻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양 국가이면서 대륙 국가라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상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정책을 길을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좀 더 구체적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 그 프놈펜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 대한 공조를 확인하는 데에서는 많은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한미일이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안보 문제는 미국이나 미일 쪽에 경도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경제 문제에서 너무 일찍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우리의 자산 그런 가치들을 너무 일찍 우리가 패를 보여줬다든가 어떤 너무 일찍 우리가
그 전략적 가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없지 않은데요. 그다음에 이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그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사용하는 언어를 용어를 중국 대표 앞에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안보 경제 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분리가 안 되게 돼 있고 제가 아까 미국의 상무부에 무역과 안보를 담당하는 국을 만들어서 새로 할 정도로 이게 이 뭉쳐서 하고 있고 중국도 바로 그런 시각에서 그 시진핑도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경제를 너무 안보화시켜서 한다. 예. 안보는 기본 틀이 있지만 경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묶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걸 앞에 내세웠지만 동시에 또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모양상 보면은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한미일 3국을 같이 묶어 가지고 전제를 정비해서 그다음에 시진핑하고 만나는 이런 전체 그림의 이 디자인이 된 걸로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여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군이 쫙 잘려 있다. 지금 사실은 아까 국제 질서 이야기했지만 국제 질서가 전부 자기 동맹 뭉치기에 굉장히 이제 혈안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캄보디아에서 3국 이 회담에 대해서 뭐 중국이 볼 때는 시진핑이 볼 때는 뭐 한국이 어차피 미국과 군사 동맹하에서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니까 미국이 하던 대로 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짐작은 하고 이 시각을 이걸 보겠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한미일 공동성명 부분에서 경제 부분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일찍 패를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그것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그 한미일 공동 그 푸놈펜 공동 성명에서 나와 있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너무 일찍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미국 편을 든다고 할까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이런 좀 불가피한 현실 하나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자기 첨단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줄 서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줄에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줄을 쓸 때도 이게 어떤 그냥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도대체가 미중 관계의 그 공존 양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중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미래의 틀에 대해서도 한국과도 공유를 하고 또 이러이러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해 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가자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것은 한 발짝 한 발짝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이 연장선에서 아까 언급하신 대만 문제를 좀 다시 짚어보겠는데요. 대만 문제가 이제 한국과 무관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된 형국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 타격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대만 사태에 한국이 정말 휘말리지 않을 방도가 있습니까? 이제 대만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이번에 말씀이 좀 미중 정상 시진핑과 이 바이든 시진핑이 만났을 때 그 그림의 틀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봤습니다. 시진핑은 그 대만에 대해서 대만이 독립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무력을 쓰지 않는다. 무력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은 지난번에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가서 하듯이 그렇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대만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독립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거를 지지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둘 사이에
이번에 그 두 사람이 3시간 이상 만났습니다. 예.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 예. 동시 통역을 하면서 3시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준비된 의제에 따라서 예.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서로가 대만 문제에 대한 묵계가 이제 됐다고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가드레일이 좀 설치되는 것 같다 네. 이런 건데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만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예단을 해서 예.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예. 이제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시나리오별로 대응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그럼 최악의 상황에 예.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은 예. 일본 당연히 개입됩니다. 예. 한국도 주한 미군을 두고 있으면서 네.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남의 일이다라고 떨어져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적 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흔히 이제 우리가 2005년이죠. 네. 이 한미 간의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그 합의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은 필요하면은 주한 미군을 세계적으로 다른 데 필요한 데 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가진다. 예. 그런데 한국은 대신 미국이 그런데 어디 갈 수 있는 데 대해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주한 미군을 빼가서 어디 가서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고 네. 서로가 다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대만 문제를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그 미중 대립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이제 아까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비용 문제인데요. 그 솔직히 냉전 시기에도 한반도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그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최근에 보면 반도체 공급망 재편 그런 게 있고요. 뭐 직접적 연결은 아닙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서 보면 벌써 우리가 그 비용을 그러니까 미국이 그 관련된 비용을 주변 국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없지 않은데요. 그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어느 한쪽 편만 든다고 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일본에서도 어제 보니까 블룸버그의 기사가 나왔던데 일본의 이런 그 수출 통제 같은 것들이 그 주권의 개입이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기업에게만 유리하고 나머지 주변국들에겐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이 아니고 주변국 모두에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제 미국은 자기가 이제 세계 그동안에 세계 질서를 유지해 왔다.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갖고 있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이 아니 전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대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다 잘 사는 나라들이 같이 좀 떼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미국 유권자들의 요구이고 그게 이제 제일 강하게 반영됐던 게 트럼프 행정부 때 아닙니까? 바이든 행정부도요. 트럼프 행정부하고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건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사람 중심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앞으로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이 자기가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일본하고 한국한테다가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일본한테 한국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뭐 한미 간의 방위 분담 이런 차원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제 일본 뭐 지금 이미 이 군사비를 국민 소득 GDP의 1%에서 2%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염두에 이제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지금 그 인플레법 IRA 이것과 관련 이제 해가지고 이 한국 그 전기차는 미국의 시장에서 배척 이 차별받는 이거 사실은 이제 한미 FTA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한미 FTA의 2조 2항에 보면은 한국의 기업은 미국에서 내국민 대우
그 내셔널 트리트먼트 내국민 대우를 받게 돼 있는데 예, 위반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이런 일방적인 걸 보고 한국은 굉장히 우리가 경악해야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 나라 사람도 그렇고 나라 사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걸 늘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고 네,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네, 정책 당국이 그 장관님의 조언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부연 질문을 드리면 일본의 이제 역할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그 한국인의 정서상 물론 뭐 정서상뿐만 아니고 우리 안보에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글쎄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없습니까? 아니 미국이 볼 때 또는 예, 예. 중국이 볼 때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정서라는 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크지만은 예,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정세에서 그 한국의 대일 정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일 문제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이번에 한미일 같이 모여서 중국에 같이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창으로만 세상을 보는데 세계의 창을 통해서 한국을 볼 때 이게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무섭고 또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한중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뭐 이제는 너무 오래된 얘기 같기도 한데요.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사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그 윤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문제는 해법이 없어서 그런지 그 정식 논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너무 그 한중 간의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장관님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게 지금 사실 한중 관계에 가장 목구멍에 걸려 있는 가시는 사드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계속되는 지포 같은 이제 첨단 기술 교류 부분이 이제 같이 걸리게 될 텐데 예, 이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중 관계가 부드러운 관계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해법이 뭐냐? 예. 해법이 당장 있는 건 아닌데 예, 지금은 이번에도 왠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사드 문제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안 했느냐 이거 해봐야 없고 그런데 이거는 한중 양국이 지금 사드 문제를 마치 우리 몸에 있으면은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통증 예, 뭐 척추 뭐 이런 게 아프다 이러면은 예, 척추가 아픈 걸 통증 관리하는 차원으로 지금 자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은 고칠 수 없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고 이 통증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기본적인 시각은 우선 이게 사드를 한국이 왜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치했고 예, 그다음에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한 중국이 또 중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사드가 양국의 안보 우려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서로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데 예. 그 왜 중국이 왜 그러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안보라는 거는요 예, 객관적으로 있는 어떤 상태를 보다는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인식이 그게 안보의 핵심입니다. 예. 네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안 해도 그래도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위험한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런 인식 문제를 들어가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 하나의 이제 이걸 해결하는 포뮬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드를 배치한 거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그렇고 예.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짜보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진전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사드의 배치도 이렇게 낮춘다. 이렇게 해서 한중 양국 간의 포뮬러를 만들고 그 포뮬러가 되면은 그 포뮬러를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이 설득을 하는 이제 이러한 거를 만드는 길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안보에 대한 그 예.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흔히 예. 우리 주권 문제인데 왜 이러냐 이러는데 예. 그건 중국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가 배치해놓은 사드가 내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로 중국의 주권 문제다. 예. 그건 당연히 그러죠. 이런 건 주권 같은 거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거죠. 예. 생각보다 사드 문제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니 오래된 게 아니라 그 통증이 예. 척추에 깔려 있기 깔려 때문에 있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고질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몇 가지 불구하고 장관님께 이제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시간 뭐 다 됐습니다만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문제인데요. 예. 예. 다음 세션에서 물론 태영호 의원님과 김원걸 의원님께서 다루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최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한 번 더 주변 상황을 잘못 읽고 오판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게 참 한편으로 두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글쎄 우리로서는 북한이 오판에 대해서 늘 두려워해야 되게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많은 논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한반 북한이 오판을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어떻게 되는가? 예. 중국이 바로 그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시진핑이 2019년에 북평양에 가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발전의 관심사에 대해서 중국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중국이 뒤도 좀 봐줄 테니 위험한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경과 평양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갈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한쪽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 이제 이 문제인데 이 제재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계속 이게 이제 나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머리를 짜내고 한미 이 협력을 조금 깊이 지금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는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서로 핀트가 맞지 않고 있는데 이제 조건 없는 대화는 바이든은 무조건 나와서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화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 제재를 어떻게 풀 건지 그걸 테이블에 들고 나오면은 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바이든은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의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 정부의 역할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담대한 제안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했는데 그 담대한 제안은 제안한 자체로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뿌려서 과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안도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이 한쪽으로는 좀 강경한 대응 자세를 갖추면서도 또 그보다도 또 한 적극적인 이 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래도 병행을 양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손 중에서 한쪽 손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 계신데 마지막 지금 벌써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양손을 쓰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출범 6개월이 된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조언은 조언을 여기서 조언한다고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만 제가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에서. 근데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게 우리는요 한미일을 하는 게 맞고 동시에 한중일 대화를 같이 열어야 됩니다. 한중일.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런 했고 우리가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광문에 지금 동북아 협력사무소, 한중일 협력사무소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한중일 필요한데 왜 한미일과 한중일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한미일 대화에 들어가면은 미국과 일본이 짜놓은데 한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한중일 대화를 하면은 중일 대화 속에서 한국이 상당히 역할을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중일 대화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한중일이라는 하나의 틀과 한미일이라는 틀 사이에서 한국이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양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많이 이 정부가 예. 좀 신경이 아니라 굉장히 중점을 두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장관님의 말씀이 정책 당국에 전달되도록 우리 한국일보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벌써 시간이 지금 5분을 넘긴 상황입니다. 뭐 다른 질문, 북한과 관련된 질문들은 다음 세션에서 논의되길 바라고요. 이번 세션이 그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을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장관님, 그 장관님 말씀은 정말 그 버릴 게 없는 말씀인데요. 그 시간을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듣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